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재훈호입니다. 평소에 제가 방송에 안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종찬 기자님 잘 아시죠? 지난 4년 6개월 동안 6개월 넘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혼자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또 우종찬 기자님께서 이 4년 6개월 넘게 작업을 하신 결과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우종찬 기자님의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예, 약간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고 아주 역량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사를 생산해내신 분입니다. 그 많은 패널들에도 나와서 시대의 정론을 이렇게 밝히셨던 분이고, 최근에 저서로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에 관련된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내셨습니다. 권력의 역설, 감옥에도 사람이 살더라 하는 부분이 책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책들이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 세상 1권 2권 이 책을 또 쓰시고, 오늘은 사실 최근에 출판된 책들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눌까 해서 모셨습니다. 책 제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 거짓과 진실 출판사에서 이렇게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뭐 굉장히 탄핵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준 책으로서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우종찬 기자님을 모시고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내용과 배경들을 오늘 들어보는 기회로 시간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기자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좀 한번 이 기자님을 잘 아시지만 뭐 많은 분들은 다 아시지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직접 한번 아니 제가 이 우리 공화당 유튜브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몇 번 나와서 했고, 그리고 뭐 사무총장께서는 뭐 제 혼자서 다 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은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시작된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릴 때마다 그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서울역광장으로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끝낼 수 있었지.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큰 격려와 성은에 입어서 또 같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2016년 10월부터 건 4년 6개월 동안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시간과 정신을 완전히 쏟아부었는데요. 이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 어떻게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직 작업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예. 다 끝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쓴 책은 한 기자의 시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그 부분에 대한 기자의 시각에서 쓴 책이고, 이제 앞으로 다른 법률가들이 나서 가지고 이 형사재판하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게 그 위법성, 그 부당성을 이제 많이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워낙 전부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건 이제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 쓰질 않았지만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라는 그 재판, 그 재판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고 손실, 그리고 35억 해가지고 추징금, 그리고 내곡동 집을 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뭐 공매를 한다, 뭐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진짜 진실이 무엇이냐. 네. 지금까지 재판이 이루어진 거하고 제가 대충 취재한 거로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세력이 종북주사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겁을 먹은 게 결국 북한 붕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소위 김정은 참수작전, 참수부대 그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신경도 쓰고 했는데, 그 실상 국정원 특활비도 결국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김정은 참수작전을 위시한 결국 북한 붕괴작전 그게 어떻게 됐고, 국정원 특활비 진실이 무엇이고, 그리고 국정원장 세 분 다 그 수사하고 재판이 과연 진짜 합법적으로 진짜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기록으로 남겨야 이게 좀 마무리되지. 아직은 이게 완성 단계가 아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결국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이 부분을 이제 무죄로 받을 수 있게끔 무죄가 되게끔 그럼 결국 재심이에요. 재심이란 그런 결국 한 번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그게 한 번의 재심의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그런 기회가 하나 있고, 다음에 형사재판은 무죄의 근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심을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 문재인 정권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그 사실관계, 이제 국민들한테 정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이 사실관계를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직도 작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찬 기자님의 임무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번의 경험은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이번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둠과 위선의 기록도 제가 이제 5개 장으로 나눠놨습니다. 제일 앞에가 이제 박근혜 정부와 국민 행복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음모 태블릿 PC 날조, 그리고 검찰 수사 이제 특검으로 쭉 해놨는데, 왜 제가 박근혜 정부와 국민 행복 시대를 이 기록의 맨 앞에 넣었느냐.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법정을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건만 보다가 이 사건만 볼 게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걸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정책들, 그게 결국 국민 행복입니다.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그 국민 행복 시대, 이게 가다 보니까 결국 엄청나게 위험을 느낀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출범할 무렵에 대한민국이 참 경제적으로도 위기였고, 미국에서 생긴 그 경제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미사일 막 쏘고 막 할 그 무렵이에요. 경제 위기예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일단 경제부터 살리자. 그러면서 했던 게 공공기관 구조조정입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게 공기업, 우리가 공기업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공기업에 진짜 쓸데없는 자산들 빨리 정리를 하고 쓸데없는 일들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되는 걸 좀 하자.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안 했던 일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한전 같은 경우에 계속 부채만 자꾸 늘고 하니까 한국전력 본사 건물 강남에 있는 거, 그 건물 팔아라.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팔아가 10조 팔아가 그 돈. 그리고 한국전력이 살 길은 뭐냐? 원자력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방자치제, 울주군 이런 데 다 상의해가지고 원전 더 지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 결국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 사람 이거 참 목 자른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안 했던데 박근혜 대통령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걸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만 이래 줄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통진당 이석기, 그거는 통진당 이석기가 내란 업무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 체포동의안 그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교조 인 잘못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에 노조화하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결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왔는데 그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게 결국 뭐냐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내용은 제가 이 책에 써놨는데 조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건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11개 분야의 신산업에 한해 가지고 기업 합병, 기업 합치고 불화라는 거 이런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세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에 그 규제 조항이 많습니다. 그 규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풀어주는 이 법을 대통령께서 이걸 추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2015년 7월 9일 날 발의가 됩니다. 국회.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하고 특히 뭐 정의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 하게 되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한다. 막 사람들 목을 자를 것이다. 반대 막 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6년 2월 4일 날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이 법이. 그때 제적의원 223명 중에서 찬성이 174명, 반대가 24명으로 통과합니다. 여야 합의로. 그래서 이게 2016년 8월 13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이 법 시행과 더불어서 가짜 뉴스. 이게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가지고. 여기 앞장선 게 민노총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문제는 통진당 문제고 그다음에 정교조 문제는 정교조 문제인데 이 기업활력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민주노총, 민노총 조합원들 뭐 자칭 100만 아닙니까? 그 조합원들 구조조정 당할까 싶어가 그래서 이 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민노총에서 이 선동고로 지은 게 원샷법이에요. 법 하나로 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안 되게끔 막기 위해 가지고 할 고무렵 2016년 8월 13일 그 무렵부터 언론에 허위 보도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문제 아닙니까?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한 겁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3일 날 현판식을 했어요. 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발족에 대통령이 개입되고 최수원 원장이 개입되고 했더라면은 그 당시 언론, 그 당시 국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다 통과 다 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이 있다는 게 결국 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게 시행될 무렵 이 무렵에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위협을 느낀 거죠. 이게 나오니까 결국 민노총의 전위부대, 제 앞장선 부대가 투기자본감시센터예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9월 29일 날 바로 고발장을 내거든요. 수사를 하려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뭐냐? 이게 뇌물이에요.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80억의 뭐 뇌물을 받고 그리고 소위 원샷법을 만들어줬다. 이 고발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 수사를 해나간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민연금 개혁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노동개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개혁은 야당에서 계속 발목 잡으니까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구조조정부터 쉽게 해주기로 하자. 근데 이 법은 또 3년짜리 한시법이에요. 계속 하는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6년 8월 13일 날 시행됐으니까 2019년 8월 12일 날 자정이면 이번 끝나는 거예요. 이 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2019년 8월 12일 자정이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이거 폐지하면 됩니다. 폐지 안 했습니다. 그래요? 5년 더 연장. 이 법이 워낙 좋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더 시효를 연장해가지고 이 법이 2024년 8월 12일까지 이 법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주장이 뭐예요? 적폐 아닙니까? 뭐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걸 잘못했다는데 그럼 이런 법부터 없애야지. 한시법인데 당연히 뭐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아이고 5년 더 좋은 법이다. 시효 연장한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법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민노총이 앞장서고 네. 거기에 종북주사파가 앞장서고 네. 거기에다가 못 모르는 정교조, 정공로, 전농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언론의 허위 보도. 예. 그럼 그 언론이 어디냐? TV조선, 한겨레신문, JTBC 예. 딱 세 군데. 네.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전체 언론을 다 욕할 게 아니고 네. 딱 세 군데가 앞장서 가지고 허위 보도한 겁니다. 뭐 그 과정들은 우리 예. 국민들이 정말 그 저기 밤새도록 보고 또 날이 가도록 날이 새도록 봤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 이 날짜별 흐름을 보셔야 돼요. 네, 이 단순하게 네. 뭐 미르재단, 네. 뭐 K스포츠재단이 네.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네. 퇴임으로 데뷔한 제2의 1회 재단이다. 네. 그런 논리에 말리지 마시고 네. 네. 자, 그렇죠. 우리 설립될 무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 예. 1년이나 지나서 왜 문제가 됐을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그걸 보셔야 이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뭐 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말씀을 사실 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이게 수많은 허위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사실 책에서 설명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또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근본 구조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선동입니다. 예, 예. 좌파들의 무기가 선전과 선동이에요. 이게 선동.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약간의 조그만 사진 하나 갖고. 예.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월간중앙이에요. 월간중앙에서 예. 1993년 11월호에선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20년 커넥션. 그 완전히 선동 기사.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네.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엮어버린 거예요. 예, 이 사건 예, 자체를 예. 선동으로. 예. JTBC 태블릿 PC도 보세요. 네, 네. 이 태블릿 PC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보니까 문서수정 기능이 없다. 네. 문서수정 기능이 없는 거를 아니 JTBC 그 심수미 기자 그 나와가지고 뭡니까? 최서월이가 대통령 네, 연설문을 네, 얼마나 네. 고쳤으면은 태블릿 PC가 벌겋게 보일 정도다. 우리는 그때 사실을 몰랐죠. 사실을 그렇죠. 몰라가 예. 다 속아버렸죠. 맞습니다. 이런 구호로 만든 거예요. 이런 구호로 만들어가 최태민과 20년 커넥션. 최서원이가 누굽니까? 최태민의 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서원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보고 벌겋게 20군데를 고쳤다. 이 두 선동 예. 이거로 엮어버린 거예요. 최태민이라는 사람 벌써 94년에 죽었는데도 네, 네. 그 자리에 최소원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을 꼭 두고 갑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이 선동 기사들 그런 예. 기사들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없애야 인용하는 사람이 없죠. 네.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 또 93년도에 뭐 월간중앙에 그런 기사 났더라.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예,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 뭐 저 대통령 탄핵 사건에 사실 뭐 이 거짓의 출발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JTBC의 손석희의 그 날조 기사, 태블릿 PC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종범의 업무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종범 업무수첩은 예, 별거 아니에요. 네, 안종범 업무수첩이 대단하다고 소위 국민들한테 이 스피커 방송한 게 특검입니다. 예, 예, 특검 예, 예. 이규철 특검 보란 사람이 네, 매일 오후 2시에 맞습니다. 막 그냥 수사 진행상을 다 방송을 한 거예요. 예, 이것도 뭐 브리핑. 예. 출혈된 눈으로.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 안종범 업무수첩이 사초다. 예, 예. 역사의 기록을 예, 뭐 기초가 되는 그거다. 전혀 아닙니다. 예, 안종범 업무수첩이란 거는 예. 안종범이가 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간 2014년 6월부터 예, 그만두게 된 2016년 11월까지 네, 10월 18일까지일 거예요. 예. 그 무렵까지 자기가 쓴 업무수첩에 조그만 업무수첩 수첩에 예, 들어가는 예, 거 예. 거기에다 이렇게 쭉 써놓은 건데 예, 그게
따져보면 그게 39건입니다. 토탈. 39건이 다예요. 39건 다인데 안종범이가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다가 새로 쓴 거.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가지고 새로 쓴 수첩 16을 끼하는 거예요. 16건을. 39건에다가 16건, 55건. 예. 그러면은 특검하고 검찰이 이 수첩 다 내놔야 돼, 법정에. 다 내놓고 보고 변호사들도 보고 이래가 이 수첩이 과연 진짜 앙탈이 없는지 이래 봐야 되는데 아무도 제출 안 됐습니다, 법정에. 다 요구했죠. 변호사들도 요구하고 내놔라. 그냥 필요한 부분만 딱 복사해가지고 진술조서에 붙여놨지 이게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 안종범 업무수첩 거기가 요거보다는 좀 길쭉합니다. 하는데 자, 제일 앞에서부터 안종범이 쭉 섭니다. 서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은 뒤에서 썼다는 거예요. 업무수첩 뒤로 VIP 지시사항은 그러니까 39건 중에 웬만한 수첩들은 앞에서부터 쭉 서놓은데 조작된 16건의 수첩은 뒤에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일하게 확인한 사람이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이경재 변호사님이 이거 진짜 내놔라. 그래서 검찰에서 그러면은 몇 건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이제 보니까 수첩을 쓰는 사람이 앞에도 쓰고 뒤에는 또 대통령 지시라 해가지고 날짜 이제 거꾸로 쓰는 거예요. 날짜를 거꾸로 쓰다 보니 날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경재 변호사도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그러면 법정에 내가 판사 앞에서 따져야죠. 그렇죠. 그런 게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속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검 대변인 통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초다고 하니까 언론이 그 맞장구 치고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안종범 업무수첩은 언론에 보도된 것 갖고 막 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세한 내용 제 책에 써놨기 때문에. 이게 뭐 결국은 이 안종범 업무수첩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 조금 목적에 맞게 맞게 사용을 했다. 국민들이 안종범 업무수첩 56건이라는 거 다 내놔봐라. 한번 보자. 우리가 국민들이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안 된다 하면서 일부는 증거 능력이 되고 일부는 증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안종범이가 받아놓은 것은 증거고 그게 아닌 거는 증거가 아니던데. 그럼 안종범이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준 게 뭐 있어요? 대법원이 그걸 구분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증거 능력 안 된다고 했다가는 또 국민들한테 난리 나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게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기술자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고 그 부분들이 왜 증거 능력이 되는지를 대법원이 그걸 설실합니다. 판결문에다 설실을 해야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죠.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책을 보시면 정말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은택 씨의 이 이야기 좀 한번 좀 풀어주시죠. 미르재단 미르재단이 2015년 10월 27일 날 딱 설립됐고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고 2016년 1월 13일 날 K스포 재단이 딱 설립돼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미르재단 여기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왔느냐? 그게 나온 게 2016년 5월입니다. 2016년 5월에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차은택이가 그때 문화창조융합본부장입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인가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국가예산 1,300억 지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97억 정도로 요거는 내가 쓰려고 해놓은 돈이니까 다른 사람 쓰지 마라. 그 후임자가 여명숙이란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명숙이가 이제 문화창조본부장 가보이 아니 1,300을 썼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그래서 그걸 내놔라. 여명숙 씨가. 그 자료 내놔라.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그거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여명숙 씨가 후임 이 융합본부장이 됐지만은 거의 한 달 만에 그만둬 버립니다.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명숙이란 분이 TV조선 이진동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검찰, 특검찰 이걸 조사를 해야 돼요. 창조융합본부 이거 예산 선거. 그건 지금 아무 수사도 안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사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TV조선을 이진동 기자가 처음에 이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도 차은택이에요. 차은택이 이런 소위 말해서 못된 짓을 했다. 여명수에 제보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이래 서는데 건물 옆에 이제 검사, 소위 윤석열 검사를 만납니다. 대전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윤석열 만나면서 이게 차은택을 겨냥했던 기사가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그리고 미래재단, 스포재단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장을 탁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은택이가 국내에서 우선 바로 잡아가지고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9월 29일 날 고발장이 제출되고 9월 30일 날 차은택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수사 끝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다 구속되고 그거로 가는데 살짝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미래재단하고 K스포재단은 이미 차은택이가 다 장난을 치고 이 차은택이 말 때문에 된 건데 이미 안종범하고 최서원한테 다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차은택한테는 그걸 기소를 못하고 아이고 차은택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회사 돈 20억을 횡령한 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차은택의 와이프 그 이름으로 봉급을 빼돌린 게 있습니다. 그게 20억이에요. 그거 갖고 차은택을 구속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차은택의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차은택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했으면 다 편할 건데 바로 중국 도망가가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 정보 듣고 그래 청와대에다가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하고 차은택의 입장에서 서서 보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차은택과 연관되어 있는 대한민국 홍보수석실도 이 사건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차은택 주장이 이 사건은 고영태와 불륜의 관계인 최서원이가 대통령을 속여서 사기를 치려하다가 미수에 거쳤다. 그게 국민들 다 쏘은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차은택의 요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그러니까 JTBC 태블릿 PC 부분은 다른 사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막 몰랐다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손석희 팩트를 얼마나 강조한 언론인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짜 뭐 영향력 최고 1등인 그 언론인데 설사 기자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손석희는 자기는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이게 최서원이가 최서원 원장이 이걸 뭐 수정하고 이래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손석희가 해야죠. 손석희 씨가 사실 그 용기를 냈으면 어떻게 보면 또 영웅이 되실 텐데. 그리고 안종범도 마찬가지예요. 안종범도 어쨌거나 자기 잘하려고 지금 대통령에서 문화융성 그게 국정 지표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정경련 동원해 가지고 말이지 기업들 돈 좀 받아가 이래가 만들려고 그럼 대통령을 속였어요.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허위복을 했고 뭐 정경련 그 상금 부회장 이성철이 하고 그리고 차은택이 하고 이래가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 제가 속였습니다 하면 지금 안종범 징역 4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징역 4년 됩니까?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 풀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은 10개가 있으면은 전부 다 9개를 거짓말인데 사실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빌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2015년 7월 24일, 25일 이틀 동안에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났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 만난 자리에서 문화재단, 스포재단 만들려고 하니까 돈 내놔라. 그래서 돈 받았다예요. 그 외에 끝에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산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책에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도 읽어보시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제가 쓴 표현, 제가 성긴이라는 표현을 하나 썼는데
나이 그 80 넘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 여기서 그 성긴 그거는 조금 잘못 쓴 표현 아니냐. 그래 성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삼배 이 모시를 짤 때 성기다는 거. 그러니까 성긴 거짓을 갖고 이걸 만들었다. 저는 이 거짓도 완벽한 게 아니고 성긴 거짓 갖고 만들었다. 예. 그런 표현을 제가 했던데 그러시는 처음 듣는 표현이다. 이거 제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저한테 물으세요. 물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종찬 기자님이 상당히 날카롭게 보이셔도 질문이나 뭐 이런 또 웬만한 질문에는 다 응대할 수 있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 결정이 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최종 판결이 이제 나는데 중간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 거부를 선언해요. 근데 아니, 그 의미는 어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라는 거는 그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1심에서 그러니까 1심 그 재판은 소위 일주일에 4번입니다. 월, 화, 수요일 하루 쉬고 목금이에요. 저도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데 완전히 진짜 힘 다 빠지는 진짜 사람 완전히 뭐 초죽음 만드는 그런 재판이에요. 저도 막 꼬박꼬박 졸았고 대통령께서는 한번 실신하신 적도 있고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는데 자 6개월 다 돼갑니다. 이제 1차 그 구속영장 구속 상태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끔 돼 있고 안 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대단한 죄를 갖고 대통령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든요. 자, 대통령 18가지 혐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이에요. 이게 뇌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뇌물 요구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미 다 수사해놓고 그것만 속 빼놨다가 6개월 1심 6개월 다 돼가니까 그거를 검찰이 그거 갖고 아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심 재판장 김세현 판사가 도저히 우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걔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버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재판 같으면 제가 안 받겠다. 언젠가는 진실 드러난다. 내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대통령 때문에 관련된 공직자, 기업인들을 다 풀어주시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그리고 재판 딱 거부를 선언하시고 항소도 안 하시고 상고도 안 하시고 다시 뭐 검찰에서 다 이렇게 항소하고 상고를 하면 그렇죠. 검찰이 그냥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하고 빨빨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렇죠. 검찰은 예를 들어 20년 넘으면 아이고 30년 해주세요. 막 계속 상고까지 뭐 항소에 상고를 하니까 그래서 재판 그런 거예요. 뭐 시간상 제약으로 여기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책에서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이제는 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젊은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5월 21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미국 그 한미 정상회담하러 가는 그날 5월 21일 날 그 프레스 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이제 젊은 변호사들이 탄핵과 형사재판의 이 법률적인 문제점 그걸 갖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 젊은 변호사들이 나서주니까 저도 고맙고 그다음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탄핵 심판 과정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이런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계시고 지금 그래서 이게 자꾸 퍼져가지고 이제는 참 젊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좀 알았으면 그러니까 젊은 변호사들이 나서주고 이래 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 드러날 겁니다. 이제 젊은 변호사나 이쪽 헌변에서 정확한 진실을 이제 찾기 위한 노력을 아주 경주를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법이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때 현직 대통령 때 탄핵을 당하셨는데 현직 대통령도 소위 말해 선동, 거짓으로 탄핵해가 감옥에 보낼 정도라면은 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제가 책도 쓰고 하는 것이지. 아니 대통령께서 제가 있다 하면은 저도 제가 있으면 저만큼
그럼 처벌을 받으셔야죠.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네. 두껍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오디오북으로 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만들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네. 일단 중요한 내용 한 몇 부분이라도 제가 예. 일단 성우 두 사람, 예.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네. 동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음악도 조금 깔고 예. 그래가 한 6분이나 7분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네. 네. 오디오북을 한 몇 편 정도 제가 만들어서 네. 일단 들어보시라. 제가 이 책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라. 네. 그 홍보를 해야죠. 네, 많이 맞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아니, 저도 사실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첫 장에서 이 흥미가 생기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이 책은 기자님이 쓰신 책은 상당히 이 첫 장부터 흥미가 강하게 담겨온 책이라 저도 뭐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다 읽었는데요.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얘기인데 뭐 이 책에서도 충분히 또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단체나 집단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공화당은 뭐 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정당으로서 또 정치 집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이제 불법 인신강금을 중재하라. 즉각 석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향후에 뭐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뭐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아니 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기자로서 멀리서 기자로. 관찰하면서 이 잘못된 점을 그걸 하는데 지금 근데 코로나만 없었더라면은 진짜 토요 태극기 집회 우리 공화당이 진짜 조직적이고 아주 대단한 이론을 갖고 진짜 파급력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태극기 집회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난 4년 동안에 태극기 집회라도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한번 걷고 나면은 몸도 가볍고 굉장히 좋은데 요즘 걷지도 못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서 국민들한테 진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음악도 들리게 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도 희망을 좀 제시를 해달라.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이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그냥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딱딱 핵심 몇 가지들 그러니까 안종범 업무수첩은 이래서 잘못됐고 WPC는 요래서 잘못됐고 딱딱 젊은 사람들 귀로 탁탁 들었을 때 이거다 하는 그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우리 공화당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일장에 써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 개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가 그걸 써놨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 제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그게 전부 다 대한민국 개혁용입니다. 그게 국민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도 국민 행복을 위한 그걸 좀 제시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쫙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내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청년 세대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펼치신 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문화개혁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 행복이 더 정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해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한 정책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알았고 사실 저도 이 두 권의 책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재산 1권, 2권을 쓸 때는 사건 위주로만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아직 그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네, 이 서울구치소에 83일간 예, 제가 뭐 조국 민정수석 때문에 예. 제가 있었는데 그때 예. 제가 서울구치소 제 방에 5명 소위 잡범방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예. 있었는데 그중에 40대 후반의 소위 저기 청담동 사는 강남 좌파 젊은 기업인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강남 좌파니까 이제 뭐 예, 예. 보수 세력이니 뭐 이쪽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 예. 친구인데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제 아니까 네. 괜히 그 감옥 안에서는 이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가만히 뭐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이 젊은 기업인 예. 그게 이제 그 배임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아, 감옥에 오신 네, 분인데 네, 사업을 하다가 네. 이 사람이 중국어를 전공을 했고 대만에서 공부도 했고 네. 중국에서 직접 네. 활동도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에도 밝고 중국말도 잘하고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네. 중국과의 여행업 다음에 네. 호텔업 네. 이걸 하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확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때문에 이제 회사 돈을 배임에 딱 해가지고 이 계약을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그냥 이야기가 음. 개혁 대통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전혀 예, 생각을 예. 못했어요. 예, 이 친구가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이다. 예. 그게 무슨 말이요? 네. 쫙 역사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경제 정책들 네. 그게 우리 같은 기업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 예, 그게 예. 그런 설명을 해주게 그래서 저도 다시 이 전체 사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전체 조망한다면 이 개혁 대통령이란 이 이미지 예.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하고 제가 그걸 쭉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업적들 네. 왜 저기 생겼는지 네. 그런 걸 제가 쭉 알게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건 기사입니다. 예. 사건만 쫓았지 저도 뭐 경제가 어떻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좌파 강남 좌파 예. 좀 기업인이 딱 이거 개혁 대통령으로 진짜 역사에 새롭게 네. 기억될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하기에 와 그거 배워가지고 나가 이겼습니다. 예. 상당히 인상적인. 예. 인상적인.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네. 제가 있던 방이 이제 잡범방, 경제 잡범방이 되다 보니까 이 사기 이래 온 예. 사람들 거기에 호남 출신들도 많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인기는 소위 말해 짱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워낙 우파고 네. 그러니까 뭐 태극기 쪽 사람이라 아니까 전 내색을 안 했는데 그 호남 출신 기업인들 네. 그 사람들 와가 처음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호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찍었지만은 예. 사실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잘한다. 와우. 사실 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는데 뭐 맞는 호남 분들이 사실은 보다 실질적인 선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뭐 경제가 돼야 정치가 되는 예. 뭐 경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예. 좀 더 안정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걸 제시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투표를 하고 또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호남 분들이 딱 얘기가 예. 고향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할 수 없이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정치가 훨씬 낫다. 네. 그럼 생각 바꾸세요. 내가 네. 생각도 바꿔가 표를 또 좀 바꾸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운동 시간이 있거든요. 운동 시간 되면 한 예. 80명이 이제 운동장에서 같이 하거든요. 80명이요. 예, 80명 정도 제가 있었던 그 감방에서는 네.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방에 안 있고 잡범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80명이 하고 제가 있었던 그 운동장에서 한 20m 쪽에 20m 떨어진 곳에 박근혜 대통령 감방이 있습니다. 남이 이제 가로막혀서 못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제가 있던 그 무렵 이제 소위 코로나에다가 막 장마 해가지고 막 전국에 비 난리 예. 하니까 전부 다가 그거 보면서 문재인 욕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문재인 씨는 정말 힘든 사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죠. 위조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뭐랄까요. 인자하면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예. 완전 좀 잔인해졌다고 할까. 와우, 굉장히 보니까 좀 뭐 네.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면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풍유란 씨의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완독을 하셨다고. 사실 저도 조금 읽다가 반 정도 읽다가 포기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읽으신 분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제나 이게 뭐 비교 대상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 뭐 만나가 대화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래 일반 대화 같은 경우는 하죠. 아무 정책과 관련된 거는 일단 보고서로 하자. 장관들한테. 그리고 그 보고서 거의 매일 보시는 보고서가 A4 용지로 거의 한 200페이지예요. 쫙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전하거든요. 장관이든 수석이든. 그것도 제가 책에 써놨지만은 다른 말 아니에요. 뭐 비서가 통해서 대통령 전합니다.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턱 받으면 저예요예요. 접니다 하면서 와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접니다 하면 대통령이니까 전혀 격식도 없고 그리고 궁금한 거 쫙쫙쫙 물어보시니까 그럼 대답하고 부족하면 다시 문서꾸미가 올라가고. 사실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충분히 배우신 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말로 그냥 장관이 그냥 말로 한 거로 대충 띄우면 안 되니까 말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일일이 대통령이 메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류로 해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그 서류들은 대통령 기록물에가 다 남습니다. 다 남아 보존이 되죠. 지금 뭐 말씀하는 가정에 이 건방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 극한 경험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간단치 않은 투쟁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니, 투쟁을 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도 처음 가봤기 때문에 간 김에 1동부터 16동까지 제가 뭐 돌아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거기 이제 거쳐간 사람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뭐 국정원의 뭐 단장급들도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 생활하신 모습도 보고. 어때 그 안에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이 있나요? 아니 방 안에서 마음대로 해요. 방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운동할 때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뭐 24시간 뭐 감시 카메라에 있다. 그건 참 거짓말입니다. 복도에 그 오도관들이 수용자들한테 혹시 이상한 짓을 할까 그거 감시하는 카메라지 방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쨌거나 잘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열심히 본인 기록을 읽으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나름대로 다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뭐 책에는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한번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뭐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대통령께서도 함부로 그 뭐 메시지를 주시진 않으실 거예요. 안 하실 건데 언젠가는 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저도 올해 중에 빠르면 5월 늦어도 8월 달에 놓으신다고 보고 있고 놓으시면 제일 할 게 뭐예요? 일단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품위 그리고 안위 안전이에요. 그 두 가지만 딱 지키시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금 뭐 현장 일선에 나서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건 못 하시면서 뒤에 대한민국을 위한 병풍 바람막이 역할을 하시면서 품위 있는 그런 뭔가 좀 놓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윗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 사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그 페이지 수도 뭐 거의 430페이지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두꺼운 책인데 여하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책입니다. 거의 뭐 4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가져야 돼. 정상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정상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4년 6개월이 넘게 이 어둠과 윗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시고 지금
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책을 저술하시는데 아까 일부는 좀 설명하셨지만 예. 저는 뭐 어쨌거나 예. 전직 기자입니다. 예. 기자는 현장을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기록을 남기고 뭐 그런 걸 할 것이고 이제 이걸 바로 잡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소위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이 이런 근거로 잘못되었다. 이게 위법하다. 그거를 참 널리 알리는 게 제가 뭐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되면은 또 나가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 책 선전 때문에 그 팬 사인회 때문에 제가 좀 며칠 전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 백화점 앞인데 거기 뭐 음악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집회 현장이 제일 좋은 건 음악 아닙니까? 음악이 들려야 흥분하고 그래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음악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음악이 없어요. 그냥 뭐 그것만 뭐 이거 뭐 들고만 쭉 가고 하는데 그래도 대구 바닥에서 음악이 쭉 나오니까 와 진짜 힘나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지시라든지 뭐 종북주사파의 또 북한 붕괴에 대한 뭐 내용들, 붕괴론에 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종찬 기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뜨리는 세력이 민노총 100만에다가 종북주사파 다 합치면 200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하고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민노총 같은 경우도 민노총 지도부하고 민노총 조합원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그냥 지도부에 쫓아다니면서 조합이 다 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다 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스24, 뭐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일독하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우리 공화당은 이제 집회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창원, 뭐 온양온천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15일 날 토요일은 안동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안동 집회라든지 5.16 혁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구미에서 구미 생가에서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행사를 하고 안동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토요 집회를 조금 이 K 방역 시대, 뭐 K 방역이라는 우스운 말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지키면서 집회 방법을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안동에서 한번 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뭐 사인회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 제일 좋은 게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 없으니까 막 활기가 안 돌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음악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시청자 수가 574명이네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역시 유종찬 기자님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종찬 기자님을 모시고 우종찬 기자님이 다시 4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탄핵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밝힌 책을 가지고 약 1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바쁘신 시간에도 여러 행사가 많은데 오늘 또 나오셔가지고 공화당 라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라이브에 출연하셔서 좋은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